햇살이 비추는 작은 시골 마을, 정순 반찬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박정수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순의 반찬은 마을에서 맛의 보증수표였어요. 특히 매콤한 깻잎 장아찌는 인근 도시에서도 소문이 나 종종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죠. 김치는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어머니. 정수는 익숙한 솜씨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번엔 고춧가루 반만 넣었으니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삶은 고단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철을 키워온 정순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아들과 20살 손자 태영뿐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정순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끝내요. 내일 시험인데 도와드릴게요. 대학생인 손자 태영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태영은 할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죠.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공부해야지. 할머니는 괜찮아요. 저녁 무렵 반찬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에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반찬을 찾으시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어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윤세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따님이에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은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의 남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 사진을 주셨어요. 정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맞았어요. 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알고 있었지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 지금에서야? 세연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위안까지. 세연의 눈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세연은 다시 정순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죠. 정순의 아들 민철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피인데요, 어머니.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민철의 너그러운 반응에 정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자주 가게에 들러 정순을 도왔어요. 세련된 말투와 교양 있는 행동은 정순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셈이네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세연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어둠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세연이 정순의 삶에 들어온 지 보름 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정수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 파출소장이 우산도 없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정순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철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민철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손 쓸 수 없었죠.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요. 세연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차가운 얼굴만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정순은 말을 잃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제가 장례를 도울게요. 아버지의 아들이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세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장례 절차에 능숙했고 필요한 서류 처리도 완벽하게 해냈죠. 정수는 그런 세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태영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세연은 정순의 집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더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죠. 세연은 정순에게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이제 저희는 서로밖에 없잖아요. 정순은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일을 도왔고 점점 가게 운영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장부를 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어느 날 태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기절한 것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태영은 며칠간 입원해야 했죠. 할머니, 이상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태영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철도 죽기 전 며칠간 소화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세연은 매일 태영에게 과일과 영양제를 가져갔습니다. 병문안도 빠짐없이 했죠. 우리 태영이 빨리 나아야지. 이모가 특별한 꿀차를 가져왔어. 이거 마시면 속이 금방 좋아질 거야. 어느 날 정순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세연이 태영에게 약을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병에 하얀 가루를 넣고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태영이 위장약을 타주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태영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태영이 잠든 사이 세연이 가져온 물병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친구인 동네 약사에게 물병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무슨 약인지 궁금해서. 약사는 검사 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위장약이 아니에요. 진정제 같은데. 양이 좀 많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 여자 좀 이상해요. 어젯밤에 당신네 집 문서를 뒤지는 걸 봤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웃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문으로 봤어요. 늦은 밤인데 서랍을 다 뒤지더라고요. 보험 서류 같은 것도 보고. 정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연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 놓인 민철의 보험 서류, 수익자가 세연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철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험 서류의 서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민철의 필체가 맞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죠. 새벽녘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아침이 되자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세연은 태영의 병간호를 핑계로 집에 남았죠. 가게에 도착한 정수는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세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세연이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요? 단골 손님인 최 씨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순 씨, 그 여자 이상해요. 어제 은행에서 봤는데 민철이 명의의 통장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순 씨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다녀요. 민철이 아내라고요. 정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은 정순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했었어요.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정순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의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 손자가 왜 갑자기 아픈 건가요? 정확한 원인이 알고 싶어요.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위험 증상이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정수는 주저하다 물었습니다. 혹시 약물 때문일 수도 있나요?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세연이 타던 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 주변인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수는 태영의 대학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태영이 평소 자주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태영이가 얼마 전에 아버지의 차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새 것이었대요. 교체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철은 항상 차량 관리에 철저했어요.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는 경찰의 말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세연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연이 병원에 있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뒤졌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세연이었죠.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철의 일상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제 출근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떤 약을 먹는지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습니다. 민철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죠. 정수는 다이어리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대상 삼박민철. 보험 금액 5억. 계획 실행일 4월 15일.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저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수는 급하게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태영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세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차갑게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세연은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식사 후 정순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순은 남편과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손자 태영을 떠올렸죠. 정순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세연, 절대로 내 손자는 안 건드리게 할 거야. 정순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그 사람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조용재, 전직 경찰이자 정순의 첫사랑이었죠. 새벽 5시 정순은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이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버스는 2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옛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재 씨 맞나요? 잠시 침묵 후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정순이에요. 박정순.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30년이 넘었는데. 정순은 목이 메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1시간 후 정순은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에서 조용재를 만났습니다. 65살의 조용재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든든한 체격이었어요. 경찰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죠.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연의 등장부터 민철의 죽음, 그리고 발견한 다이어리까지. 조용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 경찰 직감으로도 심상치 않네요. 조용재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연. 이름이 윤세연이라고 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여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3년 전 김세연이라는 여성이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을 받았죠. 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전 이세연이라는 여성의 연인이 등산 중 추락사했습니다. 이것도 보험금 사건이었죠. 조용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은 휴대폰에 저장된 세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재의 눈이 커졌어요. 맞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여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해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은 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손자분이 위험한 상황이니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조용재는 전직 경찰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 씨, 윤세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출생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사고사, 연인도 사고사, 모두 그녀가 보험 수익자였어요. 정순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여자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접근 방식이 항상 같아요. 몇 개월간 접근해 신뢰를 얻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죠.
정수는 손자 태영을 생각하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조용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녀는 너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정순과 조용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재는 전직 경찰의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전략을 짰어요. 이 여자는 이제 손자분을 노릴 겁니다. 그가 퇴원하면 행동을 개시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영이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조용재는 정순의 집으로 돌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가 약물을 타는 모습이나 범행을 계획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조용재는 노트북을 닫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 괜찮을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세연이 의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할 일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조용재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용재는 조용히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순 씨,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픔과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정순과 조용재는 늦은 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재는 근처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정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수는 이제 그 위선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내일 태영이 퇴원한다고 해서 반찬도 좀 부탁했죠.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조용재를 만났어요. 조용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가방 안에는 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그리고 작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조용재는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옷에 달 수 있는 녹음기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해요. 그리고 이 작은 카메라는 책장이나 화분에 숨길 수 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장비들을 살폈습니다. 조용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세연이 약물을 타는 장면이나 범행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담아야 해요.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는 가게를 열었다가 점심시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태영이 퇴원하는 날이었죠. 정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세연이 차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각도였어요. 거실 책장에도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 안쪽에 녹음기를 달았죠. 저녁이 되어 태영이 퇴원했습니다. 세연은 태영을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태영아,
이제 집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준비했을 거야. 정수는 태영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태영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아들을 잃었고 손자마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연은 직접 태영의 약을 챙겼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연이 주방에서 물을 따를 때 몰래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태영아, 이 약 먹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했어. 정수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내가 마실게. 목이 좀 마르네. 정수는 태영 앞의 물잔을 가져와 자신이 마시려는 척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그건 태영이 약이에요. 세연이 급하게 물잔을 가로챘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물 아니었어? 세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 이건 특별한 약이 섞인 물이라서요. 태영이만 마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연의 행동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세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세연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세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고 싶어요. 세연의 눈이 빛났다가 이내 감춰졌습니다. 왜요? 제가 가족인데.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태영이 앞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나도 무슨 일 있으면. 세연은 급하게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정수는 세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할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세연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정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요. 가슴도 아프고. 세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조용재에게 녹화된 영상과 녹음을 전달했습니다. 조용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건 없어요. 더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정순에게 특별한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차를 만들었어요. 가슴 아픈데 좋대요. 정수는 차를 받았습니다. 조용재의 조언대로 마시는 척하며 화분에 버렸어요. 밤이 되자 정수는 일부러 아픈 척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 누웠죠. 세연이 정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 세연은 정순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도 있네요.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세연이 나가자마자 정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조용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행동을 개시했어요. 준비하세요. 세연은 잠시 후 물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물 속에는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수는 몸이 아픈 척 신음했습니다. 세연은 정순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 물을 먹이려 했죠.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제 특별 처방이에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조용재가 알려준 대로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정수는 천천히 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물이 입술에 닿기 직전 정수는 일부러 기침을 했죠.
물이 이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세연아. 다시 가져다 줄래? 세연의 눈이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시 타올게요. 세연이 방을 나가는 순간 정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용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신호 주면 들어갑니다. 정수는 간단히 지금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연이 다시 물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루가 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천히 드세요. 기침하지 마시고요. 세연의 눈빛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잔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방문이 열리고 조용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셋이 세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죠. 윤세연, 아니 이름이 뭐든 간에 움직이지 마.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연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다른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었어요. 세연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정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픈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용재가 정순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순 씨?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세연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세연은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늙은 년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정순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조용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세연이 물에 약을 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당신이 방금 정순 씨에게 먹이려던 물에 든 약물은 검사 결과 고농도의 수면제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용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과거 범행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세연, 이세연, 그리고 지금의 윤세연까지 모두 당신이죠. 세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때 태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세연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면 증거가 될까요? 세연 이모 가방에서 찾았어요. 다이어리랑 여러 개의 신분증,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를 계획한 메모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태영에게서 증거물을 넘겨받았어요. 세연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바보 같은 아들도 내가 죽였어. 너무 쉬웠다고.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약을 타주고. 그 멍청이는 내가 이복 동생이라고 믿었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의 고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세연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들 다음은 당신 차례였어. 보험금만 받았으면 사라졌을 텐데. 경찰이 세연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알아? 너희 아버지도 그랬다. 그 남자도 내가 처리했어. 30년 전 내 첫 번째 사건이었지. 정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까지. 세연이 저지른 일이었단 말입니까? 조용재가 정순을 부축했어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이 세연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소리치며 저항했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집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세연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절대 다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타고 간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남편 그리고 민철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조용재는 정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들의 원한도 풀렸을 거예요. 경찰들은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세연의 방에서 더 많은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어요. 가짜 신분증들, 독극물, 그리고 새로운 범행을 계획한 메모들까지.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도 세연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실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집에는 정순과 태영, 그리고 조용재만 남았습니다. 태영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세연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연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재와 함께 법정 앞줄에 앉았습니다. 태영도 옆에 있었죠. 세연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잘린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검사는 세연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명희, 일명 윤세연은 박민철 씨 살해, 정순 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신분 위조, 그리고 과거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수는 세연의 본명이 김명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박민철 씨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이복달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세연, 아니 김명희의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인격장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세연의 다이어리, 녹음된 대화,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까지. 법정은 세연이 운영해온 보험 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신분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남편이나 연인을 가장의 관계를 맺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세연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순을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은 그 눈빛에 몸을 떨었지만 조용재가 옆에서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증인 박태영을 부릅니다. 태영이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어요. 태영은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세연. 아니, 명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이모라고 불러달라며 선물도 많이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변했어요. 제게 자주 약을 권했고 할머니와 저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태영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세연이 약을 타는 것을 눈치채고 마시지 않고 버렸던 일들이요. 태영의 증언은 세연의 계획적인 범행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영 씨,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영은 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연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어요. 태영은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어서 법의학 전문가들이 민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의도적으로 빼진 흔적, 민철의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 성분까지 모든 증거는 세연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연의 과거 범행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유가족이 나타나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명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됩니다. 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아들의 원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표정 변화 없이 일어나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향해 돌아봤어요. 당신 남편도 이렇게 끝났었지. 세연의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정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조용재가 정순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순 씨. 법정을 나오는 길 많은 기자들이 정순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용재가 기자들을 막아주었어요. 태영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남편의 죽음까지 세연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조용재는 정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남편분의 사망 당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세연. 아니, 명희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당시 16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려고 한 말일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재의 말이 맞을 것 같았어요. 세연은 끝까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모여 정순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판 결과를 듣고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영의 얼굴에서 민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순 씨, 드디어 가게 여셨네요. 기다렸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이전처럼 활기차진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정순 씨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순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어요. 정순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평온함이었죠. 오후가 되자 조용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정순을 만나고 있었어요. 조용재는 정순에게 작은 화분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이거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집 앞 텃밭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미나리 모종이었어요. 정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텃밭에 딱 맞겠네요. 조용재는 정순의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민철의 사진 옆에 태영의 대학 졸업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정순의 가족 사진이었죠. 태영이 잘 지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요즘은 제법 웃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용재는 정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순 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정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들을 잃었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글쎄요. 태영이가 졸업하면 작은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 해봤거든요. 조용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요. 민철이 아버지와 약속했었는데 평생 못 지켰어요.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요. 조용재는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함께 가도 될까요?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정수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6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럼요, 좋죠. 가게 문종이 울렸습니다. 태영이 들어왔어요. 그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순과 조용재는 놀란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은 자랑스럽게 강아지를 내보였어요. 길에서 주웠어요. 누가 버린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는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태영아, 강아지는 돌봐주는 게 쉽지 않아. 태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름도 지었어요. 몽실이라고요. 조용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도 결국 미소 지었어요. 강아지 몽실이는 태영의 품에서 뛰어나와 정순의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몽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몽실이구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강아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갈색 털의 강아지였습니다. 사실 2마리였어요. 이건 몽실이 동생이에요. 우리 새 가족이에요. 정수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조용재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결국 정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정순의 집 마당에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조용재가 고기를 굽고 태영은 새로 입양한 강아지들과 놀았어요. 이웃들도 몇 명 초대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순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죠.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순은
마당에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문득 민철과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조용재가 정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민철이와 남편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재는 따뜻한 차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태영이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지킨 것 같구나. 조용재는 정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수는 이번에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조용재가 가져온 미나리 모종을 심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 작은 모종과 같아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심고 가꾸면 새롭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과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순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낡은 연립주택 단지의 반지하 방에서 정만수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망 추정 시점은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간단한 검시가 끝나고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방 안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수형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경위는 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만수 80세. 전과 기록 있네요. 이제는 퇴색되어 읽기 어려운 종이에는 30년도 더 된 날짜와 함께 폭행, 상해 등의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경위의 시선을 더 끈 것은 벽장 깊숙이 정리되어 있던 세 권의 스크랩북이었죠. 이게 뭐지? 첫 번째 스크랩북을 열자 정연하게 오려붙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상단에는 날짜와 신문사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현 판사 임명. 그 옆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법복을 입은 채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랩북에는 정윤서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세 번째에는 정성우 교수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위, 이것 좀 보세요. 동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뒷면에는 우현 초등학교 입학, 윤서, 유치원, 성우 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인물들과 사진 속 아이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경위는 사진과 신문 기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노인과 성공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노인은 혼자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스크랩북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연락처는 찾았나요? 아직 없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 있는데 확인 중이에요. 박경희가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팀이라는 이름으로 약 한 달 전에 걸려온 전화였죠. 그 외에는 들어오는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발신 기록에는 3개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짧게 통화된 기록뿐이었어요. 박경희는 이 번호들을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약, 그리고 진통제까지. 정만수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가 메모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전화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겨울바람은 반지하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정만수의 흔적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장, 사무실. 정만수의 영정사진 앞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정우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엄격한 성격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정윤서, 전직 검사 출신의 유명 변호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남성은 다른 둘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정성우,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모습이 많이 변하셨네요.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정만수 씨 자식들이라고요? 맞아요. 큰아들은 판사고 딸은 변호사, 막내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노인네가 혼자 저렇게 고독사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과자 노인의 장례식에 판사, 변호사, 의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의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현은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그는 늘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챙겼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저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윤서가 먼저 유품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경찰이 발견한 스크랩북과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윤서가 스크랩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나 관련된 기사들이야. 정우현과 정성우도 다가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스크랩북을 확인했습니다. 정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으고 계셨다니. 정성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장례 비용도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몇 년간 거의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정우현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충분한 금액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았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 의논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윤서와 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세 남매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마친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정성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정우현은 그저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생각나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우리 때리던 날들. 갑자기 정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렸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기억해. 정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안 날 리가 있겠어? 나도 중학생 때부터는 다 기억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도. 정성우는 머그잔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구치소에 가신 것만 기억나. 그때부터 학교에서 전과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았어. 세 남매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내가 법대 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셔서는 책을 다 찢어버리셨어. 정우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정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법조인이 됐어.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된 이유가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극복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왔습니다. 난 판사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만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거든. 정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검사 임용될 때 가족관계를 최대한 숨겼어. 배경조사에서 아버지 전과 기록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교수 됐을 때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실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매달 보냈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절마다 추가로 보냈어. 전화도 몇 번 했고. 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정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잖아. 몇 년 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우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어. 정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으로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았을까? 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낸 돈은 아버지에게 자식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차가운 대체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반지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우현이 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정윤서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고 싱크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병원 방문 일정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병원 다니신 기록이 많아. 정성우가 달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전달한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현이 낡은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꼼꼼한 글씨체로 기록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 남매의 송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우현이 변호사 개업 축하 케이크 3만 원. 정우현이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윤서가 다가와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4월 8일 윤서 판사 임명기사 오려붙임. 액자 구입 2만 5천 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성우도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12월 3일 성우 교수 TV 출연 5분. 눈물 나. 녹화 테이프 구입 5천 원.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에는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된 물건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그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한 테이프 구입비,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 비용까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셨다니.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우는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반쯤 쓰인 편지였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봐. 우리에게 쓰신 것 같은데.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세 남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현, 윤서, 성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선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란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너희에게 상처 준 기억들, 아직도 내 가슴을 찢어놓는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 넘게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릴 때도 이해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지만 너희는 내 생의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정성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스크랩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안에는 단순한 신문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기사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현이 판결, 정의롭고 현명하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윤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구나.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우의 의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다니. 정성우는 벽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들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성우가 9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사랑해요.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보냈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세 남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이곳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현은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그의 단단한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만수 씨 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 사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만수 씨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정우현은 김복래 할머니를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갑자기 가셔서 장례식에도 못 갔네요. 옛날 허리 다쳐서 멀리 못 가거든요. 정우현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노인정에서 만났죠. 만수 씨가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봉사 오셨거든요. 정우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사요? 그럼요. 30년 넘게 매주 오셨어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그냥 봉사만 하셨지. 정우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온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만수 씨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난폭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던 30년 동안은 정말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정윤서와 정성우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만수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는데 이젠 그걸 갚아나가는 중이라고요. 정성우는 아버지의 달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병원 방문 날짜뿐만 아니라 노인정 봉사, 복지관 배식 도움이라는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면서요? 정성우가 물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폐가 안 좋다고 하셨죠. 병원에도 몇 번 가셨는데 애들한테 폐 될까봐 그냥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았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이셨단 말인가요?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 씨는 여러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다. 우리 딸은 변호사다. 막내는 의사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지. 정우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사셨을까요? 저희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김복래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은 대부분 기부하신다고. 내가 쓸 것은 얼마 안 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죠.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수 씨가 재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자식분들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포기하셨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TV에 출연했던 때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병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노인정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네요. 다들 거동이 불편해서요. 만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다들 많이 슬퍼했어요. 김복래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만수 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내가 갑자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이해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김복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만수 씨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모습에 대한 깊은 후회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차 안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너를 보며 내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어릴 적 내가 준 상처들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변했다. 술을 끊었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조금씩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정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하며 그들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단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판사였나 보다. 정우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49제를 준비하기 위해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정우현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내가 다룬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봤어. 정우현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과자들의 재판. 나는 늘 그들에게 엄격했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응급실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들을 치료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경멸이 있었어. 정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변화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네.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아버지에게 보여준 태도 사이의 모순에 세 남매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법당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노인정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우리 노인정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오셨죠. 자식분들 이야기를 참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변화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법회가 시작되기 전 정우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우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내렸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감정을 억누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아버지 앞에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정윤서와 정성우도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가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명예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깨달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제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정 속 정만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식들의 용서와 이해를 드디어 받았다는 듯이 아버지의 49제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한적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만수는 이곳의 전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대요. 저 멀리 서울 전경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준비해온 작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공을 이룬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구나. 정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현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전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각자 편지를 준비했어.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와 벌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에게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래된 죄만으로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선 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30년 전의 기억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노력은 전혀 보지 않았죠. 제가 믿어온 정의의 원칙을 아버지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죄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 것임을. 아버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남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윤서가 나섰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도 이날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기는커녕 가장 냉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스크랩북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승소 소식을 기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의사인 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를 살리면서도 아버지의 통증은 외면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아버지에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성우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하셨더군요. 사실은 의사인 아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성우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그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세 남매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법의학적 진단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을 다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전망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정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고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만수의 흔적은 그가 사랑했던 도시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의 개관식이었습니다. 정우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 정만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판사의 위엄이 아닌 한 아들의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불공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과자들에게 법률 상담, 직업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했고 여러 법조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정윤서가 가족회복 무료 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및 중재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정윤서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했고 우리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고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가 있음을 믿는 공간입니다. 정윤서는 자신의 로펌 일을 줄이고 상담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승소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돕는 중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성우가 정만수 노인의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지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싸우셨습니다. 정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마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모든 환자에게 가족 같은 지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설계한 정만수 기념관에는 아버지가 30년간 모아온 스크랩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남매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정만수의 봉사활동과
변화의 여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관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방이라 이름 붙은 이 공간은 아버지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소박한 가구들과 세 자녀의 사진, 그리고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정윤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적 승리만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성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늘 그들의 가족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자가 혼자라면 병원의 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주었고 그 자신이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남매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지만 그들은 점차 아버지가 봉사하던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만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김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세 남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산자락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나아졌나요? 봄바람이 세 남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한 판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세 자녀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만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킨 세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정의로워졌고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